예, 오늘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청년 정치인들이 뭔가 모여서 뭐 하는 건가 보다 일단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자, 이 국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세미나 해본 건 이제 두 번째인데 저쪽에 국회 도서관, 예, 도서관에 계신 직원분들이 한번 초대하셔가지고 거기서 세미나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일단 예, 저는 이제 저도 그런 식으로 소개하면은 이제 제 인생의 단 하나의 책 그러면은 안티고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40분을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이거를 한 20년 동안 강의해왔던 책이에요. 근데 한 학기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40분을 그래서 제 인생의 책 아주 어떤 단편적인 부분에 그 포인트만 맞춰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은 그래서 한 두 가지 테마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브 세계에 되게 핫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동균의 뉴스쿨이라고 하는 채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조금 관련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래서 요즘 그 소위 그 민주진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채널들에서 그 최근에 엄청 많은 그거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채널에 지금 출연 요청을 근데 제가 문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답을 빨리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서 그걸 해야 되는지 조금 그런 상황인데 내일 첫 번째로 김용민 씨 프로에 한번 나가기는 하겠다 그냥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침 생방송은 하나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아마 오늘 할 얘기들이 조금 관련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문학 작품 읽으시는 그 내용이 너무 오래된 책들이야. 그래서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시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고. 일단 이 책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 책이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 안에 있기 때문에 있는 작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 비극의 문제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고전이라고 번역을 하는 그 말은 사실은 이 그리스 비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리스 시대의 고전과 로마 시대의 고전 그게 클래식이거든요 유럽에서는. 근데 고전을 우리가 읽는다고 하지만 이 고전을 읽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하고 또 이게 뭐 옛날 얘기냐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읽어보셨겠지만 뭔가 그걸 보시면서 연상이 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시대의 당대의 특수성도 있지만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편성의 차원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제 현대라고 하잖아요. 모던. 근데 현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현대라고 하는 건 제가 그 하나의 문명 관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유럽이 보편화되거나 아니면 아메리칸 스타일이 보편화된 거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유럽이 보편화됐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왔냐면 이 유럽의 뿌리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에서 왔어요. 기원전 5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모든 형태의 문화가 그때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철학, 문학, 의학, 과학, 윤리학. 근데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대학이라고 하는 체제 이것도 최초의 교육기관을 만든 사람은 플라톤 같은 사람이지만 서양에서 유럽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체제가 시작됐을 때 그 체제를 어떻게 해가지고 단과대학을 만들어야 되느냐 과목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만든 리케이온이라는 학교의 모델을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라고 하는 거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라고 하는 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냥 현대적인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는 결국 유럽이 보편화된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유럽적 보편화의 기원에 기원전 5세기 그리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짧게라도 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서양이라고 하는 사회는
저희 그냥 저는 평생 해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럽적인 보편성이 결국은 오늘날 현대를 만든 것인데, 이 유럽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토대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서양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리스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걸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헬라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고 그리스 비극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헬라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라는 말은 그 이후에 로마가 그리스에 있는 어떤 한 지역을 가리킬 때 그라키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리스라는 말이 나온 거고, 당시에는 그냥 우리는 헬라스라고 얘기했는데,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헬라스의 문화가 보편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스의 문화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일종의 그 정신적인 문화적인 보편성을 그리스 저게 기원전 5세기에 뿌리를 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 비극의 시대거든요, 이게. 또 하나는 서양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로마예요. 로마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계엄 사태 때 제가 이제 유튜브에 그 한참 그 내란 뭐 이런 것들 한참 얘기됐었을 때 많이 제가 좀 했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헌법 1조를 많이 얘기하는데,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얼뜻히 있는데,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공화국이라는 말은 로마에서 온 말이거든요. 공화국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키케로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는데, 스토아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집정관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 일종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리퍼블릭이라는 말 자체가 로마 말로 레스푸블리카, 공공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라고 하는 걸 사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공공의 것으로 보고, 법률에 의한 지배, 그 다음에 권력의 어떤 분리, 그 다음에 신의 참여, 이게 키케로가 정의한 이제 공화국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문화적인 정체성으로서의 헬레니즘이라는 게 있고, 이런 법률적인 국가적인 어떤 정체성에 대한 토대 규정은 로마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로마는 또 자신의 문화를 어떻게 가져왔냐 하면은 그리스에 대한 엄청난 리스펙. 그러니까 이 로마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것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지만 정신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는 그 오리지널리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모든 고전적인 유산을 전부 다 흡수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인 신화가 없어요. 그리스의 신화를 로마어로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걸 라틴적인 신으로 이름을 바꿨을 뿐이야. 그러니까 로마 신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 신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라틴어 로마적인 이제 번역이 로마 신화인 거예요. 이제 서양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틀, 국가적인 정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사회가 로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종교로서의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있죠. 기독교. 사실은 이게 이제 공인된 것은, 원래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사람들이 조그만 어떤 민족 신앙에 불과했던 것이었는데, 이게 로마 시대에 공인이 되면서 그냥 유럽으로 점차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계기를 이제 마련한 것이죠. 이제 저런 정신, 뼈대,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서양의 토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면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걸, 아마 이런 드라마라고 하는 거를 책으로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대학에서도 전공으로서 이런 그리스 드라마를 전공하는 전공 교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전공 교수가 없다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10대에 늘 읽고 공부하는 게 그리스 드라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유명한 작가들이 있잖아요. 셰익스피어, 괴테, 브레이트, 체홉, 라신, 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한 작가에 드는 반열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드라마를 창작한 작가들이에요. 희곡. 유럽에서는 위대한 작가가 된다라고 하는 건 드라마를 창작하는 작가를 얘기해요. 근데 드라마를 읽어보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런 희곡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드라마를, 물론 이 작품은 그때는 문자로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공연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우리는 시 소설이 있고 희곡이라고 하는 건 읽어본 적도 있고, 뭐 20대 이후에는 교과서에서 초등고등학교 때 잠깐 부수적으로 본 다음에는 본 적이 없는데, 유럽에서는
위대한 문학 작가라고 하는 건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드라마가 좀 이렇게 작품으로 이렇게 읽는 게 낯서냐 하면은 동양하고 서양에서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드라마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광대들의 놀이 정도로 취급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 이런 어떤 그 극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산업공상 중 제일 천민이야, 이 사람이. 그걸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이제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근데 서양에서는 이 지금 보신 소포클레스 같은 작가, 그리스에 이제 3대 작가가 있어요. 이런 작가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공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테네에서 이제 자유민들,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했었고, 그 다음에 이 드라마를 창작했던 이런 사람들도 당시에 굉장히 위상이 높았던 사람들이 작가였어요. 이게 전문 작가가 아니고, 실제로 이 소포클레스 같은 사람은 그리스의 전성기 서양 문화에서 가장 찬란했던 때가 바로 기원전 5세기, 4세기인데, 그때 전성기의 최고의 그 정치가가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연설문은 제가 볼 때는 2500년에 지금 인류 역사상 있었던 모든 정치 리더의 연설문 중에서 최고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 페리클레스하고 같이 친구 먹으면서 폴리스 도시 공동체를 문화를 일으킨 사람이 이제 소포클레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작품들이 여러 작품 중에 그냥 원 오브 댐이 아니고 최고의 문화적 위상에 있는 그 장르고, 그 중에서도 오리지널리티도 최고고, 그 수준으로도 최고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작가의 최고의 작품을 보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는 전 영어 단어들 같은 게 있잖아요. 저게 다 그리스 비극에서 쓰던 말들이에요. 캐릭터, 오케스트라, 드라마, 코러스, 시네마, 프롤로그, 씬, 프로블럼, 딜레마,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게 다 그리스 비극에서 드라마에 썼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 안에 문화적인 뿌리가 이게 워낙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다, 이 말들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비극이란 말을 이제 쓰는데, 이게 트레지디라고 지금 이제 부르는데, 원래도 그 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그 이후에 좀 영어식으로 말들이 좀 이렇게 변천된 거고, 최초의 말은 트라고이디아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지디예요, 저게. 근데 이 말에는 비극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비극이란 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그 철학적 용어라든가 문화적인 용어는 그 메이지 유신이 있었을 때 서양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서양화에 또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죠, 일본, 아시아에서.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거의 번역한 말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웬만하면 그 번역이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비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 번역을. 근데 원래 말에는 슬픈 의미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말은 뭐냐면 양이 부르는 노래. 이게 왜 이런 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서양에서도 2000년 동안 논쟁이 많아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추측은 뭐냐면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유력한 설은 이게 축제, 시민 축제, 국가 축제에서 상연되었던 공연이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굉장히 규모가 있는 오페라 같은 걸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연습도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서포트하는 유력자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벌급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이거를 서포트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예술을 서포트하는, 이런 규모의 서포트하는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유력한 정치가가 이것을 서포트했던가, 유력한 정치가는 대부분 또 집안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서포트 했었는데, 그게 국가적인 축제 안에서 대부분 이것이 이제 상연이 되었고, 이 축제가 종교적인 제의를 가지고 있는 축제였기 때문에 이 제의에서는 늘 보면 이렇게 양이라든가 뭐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희생 제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 상연되었었던 어떤 공연이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제일 그냥 아까 보면 합리적으로 이해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좀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뭐냐면은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리스 비극은 잘 모르는데 그리스 신화는 다 알아요. 예. 예. 또 한참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리스 신화를 그만 보고 그리스 비극을 공부해야 될 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그 강의나 이런 것들이 대학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것을 이렇게 꾸준하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거의 저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사실 고전 그리스 문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게 저한테는 문학적 오리지널리티가 여기에 저한테는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좀 열린 책들이란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에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 내죠, 거기가. 네. 거기에 그리스 비극에 대한 이제 해설서를 내는 게 이제 제가 오래전에 이미 계약이 돼 있는데, 저한테 이제 일생 동안 이게 아주 중요한 책이다 보니까 그 부담을 못 이기고 예, 이거를 좀 이 시대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방식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5년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이제 그 신화를 이제 그만 읽고 드라마를, 이 비극을 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서양에서 문학의 시작은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비극 두 가지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신화만 아는데, 신화는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이제 호메로스라고 하는 작가가 기원전 8세기 등장을 했고, 기원전 7세기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들었었던 옛날 얘기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들었던 옛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 근데 신들의 얘기야. 근데 그 얘기를 자기들에게 해줬던 그 할머니도 그 할머니부터 전승되었던 그런 얘기예요. 구전을 통해서, 문자가 아니라. 이때는 그리스 문자라고 하는 것들도 뭐 별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리스 문자라고 하는 건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문자인데, 원래는 중동 지방의 페니키아라고 해가지고 길 건너편에 있는, 지금은 레바논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알파벳이 시작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상인들이었는데, 상인들이어가지고 그 문학 같은 것들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 언어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제 그리스로 이제 건너와서, 그 시점에 호메로스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시점에 이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 페니키아 지역의 문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가지고, 문자가 있으니까 할머니 때부터 전승되었었던 옛날 얘기였던 그리스, 그러니까 신들의 얘기를 이 사람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또 뭐 기록이라고 하는 게 뭐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창작이 굉장히 많죠, 그 안에. 그래서 그 어떤 기억, 전승되었던 기억과 옛날 얘기와 자기의 창작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하고 약간 뒤에 나타났지만 비슷한 시기에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신들의 계보라고 해가지고, 신들의 뭐 제우스는 어디서부터 태어났고 누구는 어디서 태어났고 하는 신들의 족보를 쭉 기록한 책이 있어요. 이걸 써요. 이 두 가지가 그리스 신화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화를 본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 이 헤시오도스하고 호메로스의 얘기를 이제 듣는 건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이후에 있었던 또 뛰어난 작가들이 몇 명 나타나는 몇백 년 있다가, 그래서 그 기원전 2세기쯤에 이제 아폴로도로스라고 하는 그 시인이 그 얘기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 그런 얘기를 이제 쓰거든요. 비블리오테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을 이제 쓰고, 그다음에 로마 시대 때 예수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신화를 전부 다 그 라틴어로 자기 로마의 말로 번역한 책, 그게 변신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메타모포스라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그리스 신화가 유행하는 건 대부분 뭐냐면, 이 오비디우스의 이야기, 저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다든가, 아니면 저 얘기를 한참 뒤에 영미권에서 토머스 불핀치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작가가, 말재지고 뛰어난 작가가 저걸 굉장히 축약시켜가지고 좀 현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 신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 비극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 이 신화가 등장했던 것이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인데 200년에서 300년이 흐른 기원전 5세기쯤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전통적인 촌락 사회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촌락 사회에서는 모든 걸 다 점을 봐요. 어떻게 할 건가? 뭐 윤리적인 문제들도 점을 봐가지고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옛날 사회가. 근데 국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점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에게 물어봐 봤었던 그런 얘기들을 지속 가능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어떤 윤리적 관점,
정의라고 하는 그런 저스티스라고 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법률적인 방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폴리스죠. 도시국가. 그리고 근데 그런 문제를 전통적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국가라고 하는 이 도시 공동체의 좀 일관성 있는 체계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할 때 법이 그냥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사색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고 그 소크라테스의 시대거든요. 물론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철학이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 이전에 그 서양의 철학의 시작은 자연과학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300년 동안 있었던 그 자연과학에 대한 그런 관심이 윤리학적인 관심,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관심, 뭐 선악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런 관심, 법을 만드는 문제, 정치학 이런 문제들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이게 옮겨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휴머니즘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쓰진 않았어요.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들은 로마인이에요. 후마니타스. 아까 얘기했던 키케로 같은 사람 있잖아요. 레스푸플리카. 공화국이라는 건 뭐냐? 이 얘기를 규정한 사람이 후마니타스라는 말에 대한 이제 규정도 하거든요. 지금 쓴 휴머니즘이라는 말은 거기서 출발했지만 그건 로마어로 규정된 단어일 뿐이지 휴머니즘에 대한 내용을 만든 사람들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예요. 자, 그때 바로 이렇게 윤리의 문제, 정의의 문제, 선악의 문제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최초에 있었던 그런 윤리적 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제 굉장한 그 어떤 그런 사색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이 그리스 비극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안티고네라는 작품을 보시게 되면 이게 결국 뭐냐면 법정의 얘기예요. 이게 네. 법의 얘기거든요. 법을 포고한 사람과 법을 명령한 사람과 자기 자신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의 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개인의 법이지만 이것은 또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왔었던 공동체의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크레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공동체의 법을 명령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고네는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국회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여기에 맞는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문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제가 문학에 대해서 보통 생각하면 뭐 아름다운 언어를 생각하고 감성적인 뭔가를 생각하지만 문학이 가지고 있는 건 인간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문학은. 근데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 차원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의 문제도 있고 국가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고통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해결되지 않는 문명적 차원의 어떤 고통, 인간의 고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에 대한 가장 많은 어떤 축적 아카이빙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 문학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국회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동체 이런 거 관련된 역할을 하시고 기자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문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다. 자, 앞부분에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이제 20분을 썼는데 한 30분만 쓰겠습니다. 이제 30분 정도 써서. 자, 그냥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주제는 제가 두 가지만 딱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하나는 크레온과 안티고네라고 하는 이 캐릭터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제 논쟁인데 보통 이런 문학 작품들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뭔가 갈등을 일으켜요. 그럼 갈등을 일으키면 그 갈등의 내용에 보통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근데 우리가 책을 많이 읽게 되면은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고의 전환이 높은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거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우리가 정보 내용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의 전환은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고의 전환이 정말 크게 더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될 때는 형식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방에다가 뭘 담느냐고 사람들이 보통 관심을 많이 갖는데
가방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될 때 진짜 이제 바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동차 디자인을 우리가 다양하게 이게 하지만 이게 석유에서 배터리로 바뀌잖아요. 이게 진짜 전환이거든요. 이건 문명적인 전환이에요. 나머지 전환이라고 하는 건 그 문명 수준 안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 변화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은. 이 대화도 이 작품을 읽는 사람들을 100명을 갖다 놓으면 100명이다. 크레용과 안티고네 사이의 그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진짜 제가 미리 암시를 드리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말의 형식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해되시기는 좀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이 작품에 보면 크레온과 안티고네라고 하는 두 개의 대립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소설도 그렇지만 소설이라고 하는 건 보시면 이 문학 작품이 소설이 나온 다음에 희곡이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희곡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 희곡이 현대화된 것이 근대화된 것이 소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가 사실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설도 그렇고 이 희곡도 그렇고 이것은 드라마라는 말은 영어로 직역을 하면 액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행위라는 뜻이에요. 이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할 때 대립되는 인물들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이제 부딪히고 서로의 관점이 부딪히고 생각이 이제 부딪혀요. 그 부딪히는 것 속에서 그 갈등이 첨예화되는데 그리스의 신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롤랑 바르트라는 그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의 신화라고 하는 건 부딪히는 갈등을 화해시키고 은폐한다. 근데 드라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갈등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모순을 드러내는 결과가 뭐냐면 파국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화해가 되면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잘 화해됐네?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모순에 대한 이해가 은폐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헐리우드 영화의 방식이에요. 모든 드라마의 방식, 지금 뭐 일일 드라마 같은 것들 다 보게 되면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화해를 하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갈등이 있다가 우리 며느리 이렇게 하려고 된다든가, 그죠? 부모하고 자식이 있던데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사회와 개인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게 화해가 된다든가. 근데 드라마는 비극은 그게 아니고 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끝내 화해되지 않고 부딪혀서 둘 다 몰락을 하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 사람들은 뭘 바라보냐면 이 갈등이 저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처럼 심각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각성을 얻게 되면서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동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 다루는 일종의 그 사회적 각성의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개인이 본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민 축제에서 이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 문제가 저렇게 중요한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교육의 장익이 되기도 했던 것이 이거예요, 이게. 네. 자, 그럼 크레온과 안티고네 사이의 이제 문제는 결국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이스메네하고 하이몬이라고 하는 두 개의 조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메네는 크레온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하이몬은 안티고네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런 이제 조연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좀 하기엔 시간이 좀 없고 아주 단순화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진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거다. 네. 너무나 인류 최고의 위대한 작품에 대한, 근데 이걸 그냥 작품으로만 그냥 보시면은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은 작품을 쓴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이것이 해석이 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완성되는 거거든요. 예술은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는 비평가들이라고 하는 게 전문 평가들은 없었으니까 이 안티고네 같은 작품,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유럽에서는 위대한 철학자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그리스 비극에 대한 자기의 독창적인 해석을 내놓지 않으면 철학자 대접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그 철학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 비극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통해서 자기의 철학을 완성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의 근대 이제 이 법을 보게 되면 국회니까 예를 들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대륙에서 만든 법의 어떤 형태가 있고 또 그러니까 영미권의 어떤 형태가 있고 독일법 양식이 있는데 이 유럽에 있었던 독일법 양식의 기본적인 토대를 놓은 사람이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거든요. 근대 철학을 종합하는 사람이고 온갖 안 하는 것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은 법 철학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 철학의 바탕을 이 사람은 평생 안티고네를 읽으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서양에서 가장 어려운 책 3권을 얘기를 하면은 이 헤겔이 쓴 정신현상학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형이상학 이런 책들을 얘기를 하는데 헤겔이 쓴 많은 어떤 철학적인 토대 안에서 늘 안티고네를 언급해요.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그 한국문학을 전공했지만 이제 비평을 하면서도 일생을 읽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그리고 제가 한국문학에 대한 비평을 하지만 비평하면서도 늘 안티고네를 소환해요. 안티고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작품입니다. 자, 그런 작품 속에서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게 2가지를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는 2500년 동안에 있었던 위대한 철학자들의 안티고네에 대한 모든 해석이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만의 독창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겔 같은 철학자가 안티고네를 해석한 것이 굉장히 유명한 해석인데 그 사람이 철학자였기 때문에 특히 법을 다룬 철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문학을 잘 모르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곁다리로 오늘 좀 말씀드리는 그 얘기가 또 저의 어떻게 보면 독창적인 해석의 부분도 있어요. 자, 근데 이 2 사람의 이제 언어는 이제 굉장히 대립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문학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효용성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상을. 자,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내란 속에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그냥 안티고네하고 크레온이 그냥 서로 논리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내란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지금 그 윤석열 개헌 같은 상황보다는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내란이 아니라 내전 상황이 내전 상황. 그래서 왕이 다툼을 하고 있었던 2 왕자가 하나는 이 나라의 자기 이제 하나의 그 적이 되고 또 하나는 왕이 다툼을 하다가 자기가 그 왕위 승계를 못하니까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의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나라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제일 좋은 상황은 뭐냐면은 한국 전쟁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동족 상대의 내전이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쟁은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가 죽고 내 팔다리가 잘려가고 재산이 좀 없어지고 막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고네라고 하는 이것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공동체 전체가 내전에 휩싸인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된 여론은 안티고네의 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이 이 폴리네이케스라고 하는 안티고네가 옹호하고 있는 자기 오빠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빠는 지금 보면 우리 지금 남한 이 국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국가 안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폴리네이케스라는 사람은 김일성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중공군도 그냥 끌고 오고 내전을 통해 가지고 여기 쑥대밭을 만든 사람이야. 근데 전쟁하다가 죽었어. 자, 죽었는데 이 시체를 둘러싸고서 이 테바이라고 하는 이 국가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전쟁을 일으킨 괴수예요, 괴수. 그리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뭐 우리를 보면 외부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 외국 군대 데려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든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자,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크레온이라는 사람은 이 국가의 지금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뭐 수업을 하거나 대학원생들한테 읽게 되면은 20세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온이 너무 심한 사람이 아니냐?
안티고네의 편을 들어. 이름도 제목이니까. 제목이 안티고네니까. 근데 이 작품의 위대함은 뭐냐면은 안티고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안티고네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크레온이라는 사람이 처해 있는 이 입장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 안티고네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형태의 구도를 보게 되면 크레온 같은 사람은 좀 강팍한 보수주의자로 이렇게 보게 되고 안티고네 같은 사람은 뭔가 약간 진보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일방의 안티고네의 편을 들 수가 있어요. 20세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근데 사실은 국가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크레온의 얘기가 훨씬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뒤에서 이제 아들 하이먼이 등장해가지고 아버지를 막 뜯어 말리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뭐 쑥덕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국가 전체의 여론이라고 할 수 없어요. 크레온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사실. 국가 전체는 분노, 복수심, 우리 형제들, 가족을 다 말살시키고 이렇게 만든 전쟁 수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민들 자체는. 그러니까 이 크레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여기에서 고유한 독특한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를 수습해야 되는 정치의 리더는 어떤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레온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국가를 수습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봐봐요. 한국전쟁 끝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뭐 빨갱이 막 그러면은 막 우리 연루 안 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온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을 일으킨, 내전을 일으킨 수계, 이거는 우리가 애도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안티고네가 주장하는 건 우리 오빠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티고네 입장은 좀 더 나가면 우리 오빠기 때문에 묻어준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아무리 잘못을 한 사람도 죽은 사람도 인간이라는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는 이런 분노가 이 공동체를 휩쓸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완전히 고립된 언어고 이해받을 수 없는 언어예요, 사실은. 안티고네와 같은 언어가 다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 작품 안에서는. 그게 지금 아마 읽으셨던 것과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 사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크레온의 입장은 뭐냐 하면은 국가 공동체의 리더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어이면서 이 사람이 특별한 독재자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시민적인 상식을 대변하는 커먼센스의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언어가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또 뭐냐면은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 포고를 하고 명령을 할 때는 그게 기본적으로 말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말이 되는 얘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안티고네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가 내리는 이런 법이죠,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의 공리주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설득력이 있죠. 이거는 왜 너만 예외야? 저런 사람 어떻게 저렇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이 언어가.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티고네가 이제 얘기하는 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안티고네는 일단은 전통적인 질서를 대변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것은 친족적인 질서를 대변하는 언어죠. 그 친족적 질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회 전체와 관련된 언어라기보다는 우리 오빠라고 하는 특수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단. 어떤 예외를 주장하는 것처럼, 법의 예외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건 예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만 왜 예외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한테도 별로 설득력 받을 수 없고, 게다가 자기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말은 되게 이해되기가 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이거를 좀 인식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그 갈등은 시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이에요. 시체라는 게 뭐냐? 죽은 자거든요. 자, 죽은 자라는 게 뭐냐?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법인격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률적인 규정, 소송이 일어났다가 또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중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규정하는 그 테두리라고 하는 건, 제한의 그 테두리라고 하는 건 산자와 관련이 돼요. 근데 안티고네는 죽은 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공동체에 있는 시민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률이라든가 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자를 중심으로, 산자를 옹호하는, 산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공리주의 법이 돼야 되는데, 안티고네는 죽은 자도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권리 주장을 하는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사실 이게. 조금 메타포릭으로 보게 될 때는. 그래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국가의 경계 바깥에 있는 적,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폴리네이키스라고 하는 왕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심지어는 죽은 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공동체의 규칙이라든가 경계 바깥에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얘기하고 있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헤겔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뭐 시간이 충분히 되면은 제가 이제 한번 여기 의견도 듣고, 뭐 끝난 다음에 의견 듣고 그런 시간이 있겠죠. 일단 제 얘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레온과 안티고네 사이에는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르고 이런 것을 따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 사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자기가 역사에 남을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멋있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화해할 수 없는 두 신 간의 투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이라고 하는 건 누가 더 옳은 신이고 누가 더 그른 신이고 이게 없거든요. 이미 절대적인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티고네 얘기는 안티고네 얘기대로 그런 친족적 질서를 대변하고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적 질서를 대변하는 이런 사람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 오빠라는 데가 어떻게 하겠냐는, 그거를 피가 섞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주장을 하는데, 근데 크레온을 보게 되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리주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티고네와 같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게 크레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다투면 어떻게 되느냐? 둘 다 몰락하게 된다. 이게 비극의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헤겔은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덧붙이냐 하면은, 그러나 역사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건 안티고네로부터 크레온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수하고 친족적이고 자연적인 질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예외 없는 법이 적용되는 것, 그런 공리주의적인 것으로 가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봐요. 헤겔이 있었던 당시에만 하더라도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제일 늦게까지 통일되지 않았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헤겔은 자기 사회가 통일돼야 된다고, 이제 하나의 그 민족 국가 같은 거, 내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통일된 법률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티고네를 보면서 크레온과 같은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제 봤어요, 크레온은.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런 이해가 된 상태 속에서 제가 지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크레온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자, 크레온과 같은 그런 공동체적인 질서를 옹호하는 사람, 이런 걸 우리가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해요. 한국에서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거의 없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보수를 참칭하는 사람은 있는데 보수주의가 없어. 사실 보수주의는 공동체주의자들이거든요. 자, 근데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자들,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저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건전한 보수주의의 입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안티고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티고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국가가 만들어 놓은 공동체 질서가 있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타당해.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사회가 운영이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법률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이해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지금 내전 상황에서 수괴야, 수괴. 우리 가족들, 뭐 이웃들 전부 다 죽이고 이렇게 쳐들어온 김일성도 인간이에요. 이거 우리 잘 이렇게 보호해줘야 돼요. 이것도 잘 애도해져가지고 적어도 무덤에서 이거를 잘 애도해주는 것은 인간의 도리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짱돌 맞죠. 실제로 내전 상황에서 한국 전쟁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우리 저기 뭐 자식이 막 죽고 그런데도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막 행동하고 이랬었잖아요, 사실은 전쟁 때. 그리고 그게 몇십 년 동안 그런 식의 레드 컴플렉스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안티고네의 이런 이제 얘기는 이런 형태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타당한 어떤 그 명분 속에서 운영되는 국가의 어떤 질서 체계, 명령 체계, 법률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체계를 따르려는 그 체계에 속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안티고네의 말을 잘 보시면 안티고네의 얘기는 크레온의 얘기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얘기가. 그 말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른 진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볼 때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커먼 센스의 언어로 공동체의 어떤 관점으로 시민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밉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뭐야, 뭐 저런 걸 주장을 해?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저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얼핏 보면은 법률의 체계를 넘어서서 뭔가를 주장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무정부주의자인 것처럼 뭔가를 얘기하는 그런 어떤 언어가 있어요. 자, 법정에서 크레온하고 안티고네가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크레온이 안티고네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아까 말의 형식을 잘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크레온이 안티고네 보고 너는 지금 그런 형태의 예외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법을 누가 만들었으면 넌 어디에서 그런 너의 근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했더니 안티고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말의 근거를 가져올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 말은 신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은 쓰여지지 않은 불문법이라는 얘기를 해요. 쓰여지지 않은 불문법이라는 건 뭐냐.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건 쓰여져가지고 법령이 내려져요. 근데 안티고네는 쓰여지지 않은 그런 형태의 법이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의미는 뭐냐면 이게 법으로 쓰여지고 글자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이게 글자로 쓰여지거든요. 근데 안티고네의 얘기는 논리적으로 그것이 설명되기가 되게 어려운 아주 미묘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즉 여러분의 형제를 죽이고 이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인간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은 쓰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되게 난처하고 모호한 거죠. 근데 이것은 신으로부터 왔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티고네의 말의 형식이, 언어의 형식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적이지 않은 나눔, 즉 그것은 난처하고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난처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의 말, 이게 바로 문학의 언어입니다. 문학은요, 문학은 사회과학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시민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형태의 진보의 말하고는 되게 달라요. 근데 그 문학의 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문학이라고 하는 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해석을 깊이 하지 않으면은 이 책이 뭐라고, 얼마 되지도 않은 책을 엄청나게 대단한 철학자들이 2500년 동안 해석을 해온 책이에요. 아까 성경 얘기하셨는데 성경 같은 책이에요. 이게 문학에서는 뭐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이 있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시민사회에서 또 우리가 뭐 민주진영이라고, 저한테 뭐 민주진영의 무슨 뭐 채널이라고 엄청 뭐 그냥 이게 많아요, 지금 저한테. 근데 과연 우리 사회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민주진영, 진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언어가, 이런 문학이 제가 일생 동안 생각해 왔던 수준의 진짜 진보, 예. 어떻게 보면 영역이 다른 형태의 진보의 말이 그런 그 채널에 가가지고 과연 맥락 속에서 이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일찌감치 어떤 그 정치적 컬럼이나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던 때가 젊었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의 그 안에서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제 역할은 그 역할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딱 그냥 문학의 세계로 딱 완전히 가버렸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유튜브에서 약간의 어떤 얘기를 좀 해요. 조금 약간 처음에는 인문교양 채널을 열었는데 계엄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어떤 제가 바라본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간 이슈화가 좀 되는 이제 그런 면들이 지금 있어요. 그 채널 들어가 보면. 근데 그게 과연, 자, 다시 안티고네 얘기로 가게 되면, 크레온과 같이 말을 하고 사고하는 방식과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과 안티고네와 같은 방식의 사고를 하고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설명되기 어려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법정에 가면 100점 100패 안티고네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역사 속에서 중심이 될 수가 없는 언어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해요, 이런 언어가. 이번에 한강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그 노벨상 위원회에서 그랬잖아요. 딱 집어가지고 이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은 마치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연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할리몬에서 했거든요. 근데 안티고네를 읽어본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지를 잘 몰라요. 예. 이게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하는지. 그래서 할리몬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적확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논평을 보자마자 그 발표한 지 뭐 불과 1시간, 2시간도 안 됐는데 안티고네에 대한 얘기와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올렸는데, 그때 제가 유튜브 채널 시작한 지 이틀 된 때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때 보면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때 잠시 떡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예, 그 다음에는 또 갑자기 계엄이 닥치면서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 자, 이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딱 한 예만 좀 들어볼게요. 2000 몇 년도에 그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혹시 도룡령 재판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도룡령 재판? 예. 자, 그래 노무현 정부가 좀 약간 개혁적인 정부라고 생각했는데 천성산이라는 데 굴을 뚫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환경단체들이 막 반대하면서 이거 굴을 이렇게 뚫으려고 하냐 막 그러면서 이제 환경단체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개혁적인 정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굴이 뚫렸죠. 예. 굴이 뚫렸는데 그거는 노무현 정부가 가지는 입장은 크레온과 같은 입장이에요. 그 입장은. 그거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리더라면 그 굴을 뚫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개인 캐릭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환경단체들이 막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그게 뭐 굴이 폭파되고 막 뚫으니까
거기 어떤 스님이 뭐 거기서 뭐 눕기도 하고 환경단체들이 막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소송을 냈어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받는데 원고가 도령령으로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원고인들의 소송 대리인으로 그런 시민단체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피고는 정부가 돼 있었거든요. 자, 그 재판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아세요? 네, 그냥 그죠? 아예 그냥 각하됐죠. 법률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거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령령의 권리를 이제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법률 체계 안에서 당연한 거야. 이게 법관이 아마 이거를 봤을 때 이 소송 보면서 장난하나 막 이렇게 열받았을 거야, 이게. 근데 이 도령령도 이 지구에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입장. 사실은 지구를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한 6억 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서류가 지구에 훨씬 먼저 왔거든요. 포유류가 이 지상에 태어난 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 물리학자가 뭐 이렇게 365일로 이렇게 환원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12월 31일 자정 몇 시간 전에 태어난 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지구적 시간에서 보게 되면. 근데 그 존재가 유일하게 지구에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률적인 주체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거든요. 자, 도령령의 입장에서 엄청 억울하죠. 자, 이 도령령 재판의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의 이 언어가 사실은 이 안티고네가 가지고 있는 입장하고 되게 유사한 거예요.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지평,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의 지평, 이런 지평 안에서 같은 지평 안에서 보는 언어가 아니에요. 문학은 훨씬 지구적인 관점에서 메타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니까 좋은 거고, 우리는 뭐 남자끼리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되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좋은 거고, 인간과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주인이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면 그게 좋은 거고, 다른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더 메타 인지를 해서 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이게 문학이 가지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문학의 언어, 특히 시적인 언어를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티고네의 언어는 사실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이해되기가 좀 어렵고 미묘한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시간은 좀 됐지만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이거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스 비극은 이런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인데, 그리스 비극에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인간의 죄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리스어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게 하마르티아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원래 언어가 잘못 날아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경기장에 있었던 사람이 원래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려고 했는데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관객에게 가지고 관객이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관객에게서 맞아서 죽었는데 활 쏜 사람에게 그거를 죄를 물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자, 그리스 비극, 그리스 드라마를 썼던 이 최초의 문학 작가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그것도 죄를 물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죄를 물으냐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이 사람이 없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비극적인 문제들은 그것을 잘 살펴보면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는 일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는 그 비극적인 사태의 원인에 뭐가 있냐면 힘 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화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화살의 텐션을 잘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거기까지 날아가지 않게끔 만들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정도로 섬세한 고려를 해요. 이것은 물론 굉장히 억지스러워 보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페라리를 탈면 300km 나갈 수 있지만 한 200km 정도의 제동을 걸게 만든다든가, 그렇게 힘 조절을 만들게 하는 그런 식의 섬세한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뭔가 고려가 있었다면 그런 끔찍한 일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고려를 하거든요.
그 힘 조절을 못하는 문제를 휘브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에서는. 이 휘브리스라는 건 이제 오만이라는 뜻인데, 오만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신과 다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모든 것이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근데 이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자신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권력처럼 전능한 것처럼 또 자기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 소크라테스가 그 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무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인지적인 망상, 착각의 상태에 빠져서 오버하게 하는 행위를 히브리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오버하게 되면 잘못 날아간 화살을 쏘게 된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 그리스 비극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크레온의 이런 문제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일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한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막 말린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순간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는 게 경청하는 게 아니라 오버해. 나 뭐 여자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냐? 그 여자의 말이라는 걸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왕인데 그런 말을 들으라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행정주의 같은 것도 있죠. 이렇게 법의 포고령이 만들어졌는데 했던 것은 계속 끝까지 해야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뭔가 밀어붙이는 이런 그 무반성이 있는데 이런 게 지금 휘브리스거든요. 지금 이제 계엄 같은 이런 사태도 저는 그렇게 봐요. 휘브리스 같은 걸로 봐요. 이게 이제 원천 권력이 선출직 권력이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왕자를 새기고 있다라든가 또 뭐 그런 거는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 같은 사람들도 과잉된 권력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버하는 그런 권력. 근데 이런 오버하는 권력이 정치 권력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플랫폼 경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신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문명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 지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하마라티아와 히브리스로 제가 이제 보고 있어요. 네. 안티고네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